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생각했던 내용들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교정 노력이요. 오늘 첫 출근 첫날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보도를 보니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바로 현장을 찾아 나서는데 대선 때요. 내가 다시 한번 꼭 찾아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시장 상인 여러분들에게 했던 약속 꼭 지키겠다. 그래서 현장은 꼭 찾는다. 이렇게 대선 선거 과정에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이 약속을 오늘 오후에 바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오후에 재래시장을 찾아가지고 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만난다. 그래서 이미 당선인이 작년 11월에 꼭 당선되더라도 찾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지키는 것이고, 오늘 이제 재래시장을 가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상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지금 제일 큰 게 코로나 이 방역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접 경청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은요, 뭐 당연히 서울 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 문제에 관해서는 이 문재인 정권이 300만 원 주면서 이 매표 활동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의 이런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300만 원이 그게 말이나 되냐. 최소한도 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차원도 함께 이행되는 이러한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수위 안에 코로나 대응 특위를 설치해서 이 위원장은 이 안철수 사실 위원장이 이거 전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이 특위 위원장을 겸직하도록까지 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코로나 문제가 국정 제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적 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 이런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김은혜 대변인이 조금 전에 밝힌 입장문을 보면, 당선 직후에 코로나로 시리에 빠진 여러 국민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의료 방역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해석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11시 조금 전부터 지금 당선인 집무실에서요,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오늘 차담회에서는 인수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논의하게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일 잘하는 정무로 국민을 모시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회의 진행 방식 그리고 논의 절차 이런 것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인수위 입이 결국 누굽니까? 김은혜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김은혜 대변인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시로 김은혜 대변인의 이러한 언론 보도, 언론에 밝히는 내용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신정부가 가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국정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선거 때는 뭐 어떻든지 간에 윤석열 당선인이 돼야 되니까 항상 좋은 방향에서만 쭉 보도를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꼭 고쳐야 된다. 근데 정권이 잘못 가고 있다. 이런 거는요, 이제는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자체 비판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가 방송의 방향을 조금 수정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께서도요,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에 대해서도 좋은 코멘트 이런 게 있으면 꼭 올려주시면 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책적인 이 반영이 필요한 부분 제 방송을 통해서 강력히 역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중앙일보의 특종입니다. 문재인 정권 뭐 하나둘 잘못한 게 아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친인척 감시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제도가 바로 뭐냐면요, 특별감찰관 제도예요. 이게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특별감찰관이 5년 내내 있었는데, 결국 이게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 그렇겠어요? 아들, 뭐, 딸, 사위, 비리 의혹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특히 자녀 비리 의혹들 그동안에 뭐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가 됐는데 단 한마디도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야권에서 이러한 아들, 딸 사이와 관련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 자료 요청을 하면 전부 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 아들, 딸 사이가 순수 민간인 개인입니까? 공인이에요, 공인.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다. 그래서 전부 감췄어요. 이거 뭐 문제점만 얘기하더라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었었는데 이 대선 기간 중에도 유세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예.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바로 어제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가 윤 당선인이 가족검증 강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사촌 이내의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위 상시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로 되어 있어요. 본래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청와대 수석제를 폐지하는데 당연히 민정수석실도 폐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가 중앙일보에 밝힌 바에 의하면 특별감찰관제를 다시 가동시킨다. 이 취지는 그동안에 처가 문제에 관해서 이 리스크 여러 번 제기된 바 있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특별감찰관을 다시 재가동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그리고 법치의 잣대를 자신의 가족에게도 균등하게 적용했다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문재인 정부 얼마나 이 내로남불, 조로남불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내로남불 절대 없애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특별감찰관을 둘러가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공수처 여러분들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반드시 폐지해야 돼요. 이거 공수처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현 공수처와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는요, 수사기구는 전 세계에 없어요. 중국보다도 더 나빠. 이 북한하고 비슷해요. 이거 공수처 얼마나 무능한 공수처입니까? 우선 우리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우수한 검사 그리고 우수한 수사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찰과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이 갈라고를 안 해. 그리고 검찰 내부에 있는 현직 검사들이 여기 갈라고를 안 해요. 그러니 수사가 나오겠어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조직이 풀 가동될 때 조직의 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은 뻔듯하게 저는 허기가 뻔듯하게 진 것도 아니죠. 불법 증축물이나 마찬가지. 이게 패스트 트랙 통과시켜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이 불법 건축물이에요. 불법 건축물에 누가 좋은 사람이 갈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조직도 사실상 이 법적 기반은 갖추고 있지만은 형식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야당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강행 통과시켰잖아요. 수의 횡포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부 기능, 성격 이것도 잘못 설정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면 폐지가 옳다. 자, 그런데 이 폐지와에 관련될 경우에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도요, 이 대통령이 친인척을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왜 특별감찰관제를 없앴냐? 그러니까 공수처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공수처에서 측근 근처나 갔어요? 전혀 못 갔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 공수처가 폐지될 경우에는 결국은 가족 친인척들 이 비리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수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수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정수석실은 폐지가 되지만 민정수석실 안에 그동안에 두었던 특별감찰관, 이 특별감찰관은 그대로 살린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요, 민간인 사찰 의혹,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에서 적발해서 불거진 의혹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서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반제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운영을 안 했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윤석열 당선인의 이 생각으로 지금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요. 보도된 내용대로 시행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원희룡, 사실 이번 경선 과정에서요, 4등을 갔지만은, 이 가장 정치적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포인트, 언론에 초점이 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원희룡이라고 봐요. 원희룡 인수위에서 그래서 기획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았는데 굉장히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중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0.73%로 이겼잖아요. 한 24만 표. 자,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0.73포인트 차이로는 사실 이긴 것 같지가 않다. 정권 교체 열망이 그야말로 굉장히 컸는데 훨씬 더 이길 줄 알았다. 그러면서요. 우리를 못 믿어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점을 깨달았고 그래서 승리를 기뻐하고 붕 뜨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양극화된 현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마음이 무겁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하기보다는 부담감과 책임을 느끼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요. 0.73% 가지고 도취한다고 한다면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투표를 매일매일 한다면 이미 역전돼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밝히고 정치도 이제는 워낙 국민들의 수준이 높고 의사표현에서 1인 1인이 전부 여론조사 기관이고 미디어 방송이다. 매일매일 투표가 이루어진다는 마음으로 해도 어려운 것이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획위원장 직책과 관련해서는요. 약속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 약속을 지키려면 약속을 뭘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보통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 역대 정권의 문제다. 그러면서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쉬고 싶었지만은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해놓지 않았냐. 병사 월급부터 시작해서 약속을 많이 해놨는데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파고들고 조합해서 국민들한테 현실적인 약속의 이행 결과를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철수 당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공동정부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이다.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초대 총리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와 관련해서는요. 훌륭한 후보이고 공동정부라는 정신을 실현할 좋은 방법이다. 구체적인 직함이나 자리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포괄을 놓고 종합적으로 선택할 것이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가장 최선의 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매주 월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 얘기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 이거는 뭐 리얼미터입니다. 팍 떨어졌네요. 43.9에서 38.1. 제가 보기에는요, 이 38.1로 떨어진 것은,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 게 1년 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요,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 쪽으로, 고개를 좀 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돌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58.8. 그래서 두 편차가 20.7%나 대폭 늘어났다. 그래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30%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11월 4주차 39.5. 그러니까 딱 넉 달 만인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제대로 했으면요, 그 이전에도 더 많이 떨어졌어야 돼요. 예, 이거 뭔가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 전부 이번에 다시 법률 정비서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 기관들 우후죽순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정리하는 것이 국정을 올바르게 끌어가고 제대로 된 민의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리얼미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이 국정수행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상당히 이상하게도 윤석열 당선인이 잘할 거다. 이게 살짝 절반을 넘어나요. 52.7%. 그리고 잘 못할 거다. 41.2%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6.1%인데요. 자, 그런데 잘할 것이다 라고 긍정평가한 사람들이 51.7%인데 매우 잘할 것은 35.2%, 약간 잘할 것이 17.6%입니다. 그리고 잘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41.2%인데
전혀 잘하지 못한다 29%고 별로 잘하지 못한다 12.2%인데요. 제가 보기에 매우 잘한다는 35%, 전혀 못한다는 29%, 이게 바로 보수 대 진보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수편이 한 6% 정도 높지 않나. 그리고 약간 잘한다, 약간 잘 못한다, 이게 17.6%, 12.2%거든요. 그래서 중도층이 12.2에서 17.6% 정도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전히 이 진영 간의 말하자면 결집, 진영 간의 대결이 상당한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볼 때 살아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역대 정권하고 비교해 볼 때 제일 말하자면 잘할 것이다, 긍정평가를 받았던 대통령은 이명박 79.3, 그 다음에 문재인 74.8, 그 다음에 박근혜가 64.4예요. 그리고 잘 못할 거야, 이 가장 많이 부정평가를 받았던 대통령은 박근혜 27.2, 그 다음에가 MB 13.9, 그 다음에가 문재인 10.6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국정 1순위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국정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 뭐냐면 부정에 대한 공정한 처벌로서의 정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정의가 가장 높은 평가 33.5,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이 계층 간의 화합, 지역과 계층 간의 화합 19.7%, 그 다음에 민주소통 16.2%, 소외된 삶에 대한 배려로서의 형평성 10.4%, 집중된 권력을 나누는 분권 9.6%, 남북의 평화 이게 4.4%, 이 가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서는요, 경제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이 24.4%, 그 다음에 정치 개혁과 부패 청산이 23.6%, 집값 안정과 같은 부동산 문제가 16.4%, 그 다음에 복지와 같은 사회 안전망 구축이 11.4%, 남북관계, 외교관계 이게 7.7%, 코로나가 7.5%, 고령화, 저출생 문제 해결이 6.6%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개혁이 1순위입니다. 27.3, 그 다음에 검찰개혁이 2순위 21.9, 언론개혁이 17.03, 4등이 9.8 노동개혁입니다. 그리고 정치보복 있을 것이냐 55.9, 없다 이게 30.8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도 인수위에서 뭐 당연히 다 검토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잘 검토를 해서 좋은 정책 처음서부터 여론에 부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이제 포퓰리즘은 철저히 배격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론의 흐름을 민감하게 따라가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여론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여론을 선도해가는 이 정책안을 내놓는 것,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선도적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